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피복 아크 용접 비더 쌓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NCS 교재는요, 홈페이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www.ncs.go.kr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피복 아크 용접 비더 쌓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저와 같은 똑같은 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NCS라는 뜻을 먼저 보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 NCS란 용어를 조금 알고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CS란요,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산업 현장에서 직무, 일을 수행할 때에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소양.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내용을 말하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일을 말합니다. 소양이라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태도라든지 일을 가지고 소양이랍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을 국가에서요, 표준화한 것이죠. 표준적으로 만든 것을 NCS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NCS 교재는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인들이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피복 아크 용접 비더 쌓기 학습 3 위빙 용접하기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절차 사용서에 따라 용접기의 종류를 선정하고 용접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용접 절차 사용서에 따라 위빙 용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용접 절차 사용서에 따라 용접 전후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용접 조건과 용접 실제로 위빙을 하는 방법과요. 그 다음에 용접이 하기 전, 후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피복 아크 용접기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기는요, 직류와 교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은 이 교류 아크 용접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소형으로 사용하는 인버터 용접기 같은 경우는 이런 직류 계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류 아크 용접기와 직류 아크 용접기의 차이점,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아크의 안정성에서요, 전격의 위험까지는 이 직류 아크 용접기가 조금 좋은 부분이고요. 이제 구조에서부터요, 쭉 내려가서는 교류 아크 용접기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아크의 안전성이라 했죠. 안전도 해도 되고 안정해도 관계없어요. 직류 아크가 우수합니다. 안전해 봤어요. 왜냐하면은 밑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무부하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부하 전압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이 전격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감전, 요것을 이제 전격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직류 아크 용접기는 이 무부하 전압이 낮고요. 낮고 전격, 그래서 전격 발생이 적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는 안전이
직류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비피복 용접봉 사용. 대부분의 이제 피복 아크 용접기는 피복 용접봉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피복제가 없는 용접봉을 직류 아크 용접기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요. 교류에서는 안 돼요. 무조건 피복 용접봉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류는 비피복 용접봉과 피복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극성의 변화는요, 직류에서는 DCSP라는 직류 전극성하고요, 그 다음에 DCRP라는 직류 역극성이 있죠. 두 가지의 극성이 있어요. 그런데 교류는 그냥 교류밖에 없죠. 그래서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쏠림 방지는요, 용접을 하다 보면은 아크가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중간을 기준해서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한쪽이 이렇게 높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중간이 볼록한 게 아니고 한쪽이 이제 아크가 이쪽이 높아졌어요. 위쪽이,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아크 쏠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크 쏠림 방지는 요 직류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 교류는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크 쏠림은 교류가 좋은 것입니다. 쏠림이 없다 이런 뜻이라요. 그러니까 요 비드의 모양이 서로가 대칭이 되는 것이 이런 이제 교류고요.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직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 전압은 낮아요. 여기서는 40에서 60V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에 따라서는 20에서 30으로 나온 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책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교류는 70에서 80V. 교류는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류보다는 무조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화 전압이 높다는 것은 밑에서 나오는 전격 위험이죠. 감전의 위험이 이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류 아크 용접기가 직류보다는 감전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류 아크 같은 경우는 이 무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감전 위험이 아주 적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요. 이제 이쪽에 교류 아크 용접기 쪽이 이제 좋은 부분이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요. 그래서 교류가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한 게 좋겠죠. 유지 관리도 교류가 쉬워요. 그 다음에 고장도 적어요. 직류가 고장이 많습니다. 역률 같은 경우는 직류가 좋고 요거는 약간 불량합니다.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도 교류가 조용해요. 직류가 더 좀 크죠. 근데 정류기형은 이제 직류지만서도 좀 조용한 편입니다. 가격은 교류가 싸다. 이 가격도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좋더라도 이 가격이 비싸면은 또 선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교류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아크 용접기의 종류별 특성입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죠. 엔진형, 그 다음에 발전형인데 이 엔진형하고 발전형은 이제 형식이 비슷해서 두 가지를 함께 묶어놨고요. 정유기형은 요 엔진형, 이제 발전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요, 엔진형, 발전형은 완전한 직류를 얻는다. 그래서 이 모터형을 가지고 이제 발전형이라 이야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옥외나 교류 전원이 없는 장소에서도 사용합니다. 교류 전기가 없어도 사용됩니다. 엔진형은. 그 다음에 회전함으로 고장이 나기 쉽고 소음이 납니다. 둘 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동부 발전부로 되어 가격이 비싸죠. 그 다음에 보수 점검이 또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것이고. 그 전체적으로 요 엔진형이나 발전형은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요. 요것이 이제 정유기형을 보시면은 취급이 간단하고 가격이 쌉니다. 자, 가격 싸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소음이 또 나지 않습니다. 조용하죠. 보수 점검이 또 간단해요. 그 다음에 정육이 파손에 주의한다. 셀렌 80도시, 실리콘 150도시 이상에는 파손돼요. 요거가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류를 정류함으로 완전한 직류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엔진 발전은 여기 보시면 완전한 직류라고 됐죠. 그런데 정류기는 교류 전기죠.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이 일반 전기를 이제 꼽아서 사용을 해서 요것을 정류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직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한 직류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피부아크 용접기 용접 조건입니다. 용접 시공을 할 때는 재료의 홈 가공, 뭐 보통 영어로 하면 글로브 있겠죠. 글로브, 용접 전류, 아크 길이, 용접 자세, 사용할 용접봉 등이 적절한 상태에서 용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용접, 본용접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용접을 해야 될 부분을 말하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용접 조건을 적절하게 준비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실제 용접해야 될 철판에다가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실제 철판과 유사한 철판에다가 하나의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같은 홈의 가공, 전류, 길이, 아크 길이, 뭐 용접 자세, 용접봉 이런 것을 다 이제 조건을 맞추어 가지고요. 미리 연습을 하고 리허설이라고 할까요? 연습을 하고 한다.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뭐 일본말로 쓰시면 안 되는데 조시 본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요. 뭐 조시 한번 보고 용접한다 이런 식인데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미리 이제 실제 용접하기 전에 미리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위에 이야기한 이런 것이 맞는지를 미리 이제 연습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용접 전류를 보겠습니다. 용접 전류는 판 두께와 이음의 형상, 용접 자세나 봉호 종류와 지름, 청수에 따라서 다르고 전류가 높으면요. 높으면 언더컷, 스패터가 많이 발생하고요. 전류가 반대로 낮으면은 용입 불량이나 그 다음에 오버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적정치를 유지해서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용접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여기 이제 제가 전류를 이야기해요. 전류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돼요. 이거는 용접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속도가 빨라도 안 나오고 늦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말 그대로 이제 중간, 그 중간의 위치를 잘 잡아야지 용접이 잘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많죠. 철판 두께에 따라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음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한 맞대기 이음이 할지, 그 다음에 뭐 필렛 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또 용접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보기나 뭐 수직이나 수평, 위보기에 따라서 또 전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용접봉의 종류죠. 일반 우리가 말하는 4313 같은 뭐 고사라 티탄계라든지 아니면은 7016 같은 저수소계 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 용접봉의 지름을 뭐 3.1을 쓸지 아니면은 뭐 4.0을 쓸지 2.6을 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란 것은 비드를 한 번을 댈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2층을 댈지 아니면 3층을 댈지 이 청수가 또 올라가면은 또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전류값이 또 올라가야 되겠죠. 뭐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나온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전류값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높으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언더컷, 이제 옆 부분이 파먹는 것을 말하고요. 스펙트는 우리가 말하는 뭐 불똥이라 할까요? 불똥이 많이 튑니다. 반대로 낮으면은 용입 불량이라는 것은 이 모세가 잘 안 녹아요. 안 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버랩은 볼록하게 쌓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을 해야 되는데요. 밑에 용접 전류의 이제 적정치를 대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100% 믿지는 마시고요. 참조를 하시면 돼요. 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6T 부분하고 9T 부분하고를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6T도 나올 수도 있고 9T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6T짜리를 먼저 보죠. 네 가지. 6T의 아래 보기는 백전류는 우리가 이면비더, 백비더 한다겠죠. 백비더 낼 때의 전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보기는 여기서는 75에서 한 90 사이다.
자, 요거는 실제로 그죠? 보통 수험생이 하기는 조금 낮습니다. 실제로 75 정도에서 3.6, 3.28의 용접봉을 쓰면은 아크를 일으키기가 참 힘들어요. 7016에서요. 뭐 7016이 아닌 다른 용접봉 같은 경우는 이 정도도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도 보면은 똑같이 해놨죠. 75에서 90. 그 다음에 수평은 이제 밑에 게 약간 올랐어. 5A가요.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필렛 같은 경우는 이제 130에서 140 많이 높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 130에서 140 정도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제가 보통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면 전류죠. 백비드를 내고 그 위에 할 때죠. 100에서 120 다 똑같아요. 전체가 모든 게 100에서 120 요거는 어느 정도가 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100을 쓰는 사람, 110을 쓰는 사람, 120 쓰는 사람 또 경우에 따라서는 120 이상을 쓰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조건은 이 정도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티도 보시면은 구티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구티가 있어요. 구티도 크게 차이가 없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차이가 없어요. 75에서 90.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6T, 9T를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루트 간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조정하면은 이 전기로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백비드 낼 때는 이 루트 간격 이렇게 칠판의 요 사이 간격 있죠. 이 간격을 또 봐야 돼요. 이 간격요. 요 간격에 따라서도 이 전류값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는 하나의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O2의 아래 보기 수직 수평에서는 120에서 150, 그 다음에 전류가 120에서 150 암페어고요. 전압이 15에서 20V 이렇게 되어 있고요. 티그 용접에서 아래 보기 수직 수평에서 3T짜리에서는 80에서 90, 그 다음에 외면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수치도 사실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정도를 일단 해보시고요. 될지 안 될지. 또 용접기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용접기는 뭐 90이 맞고, 어떤 것은 뭐 95가 맞고, 어떤 데는 또 100이 맞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0% 저렇게 믿지는 마시고, 저 전류에서, 이 전류에서 안 된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90에서 안 돼요. 그러면은 95를 할 수도 있고 또 100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각 유리 및 안전 보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각 유리는 우리가 필터 글라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용접할 때 검은색의 유리 이것을 가지고 차각 유리입니다. 아크 불빛을 차단하죠. 아크 불빛에서 발생하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차단해서 눈을 보호하는 뭐 이런 이제 유리를 가지고 차각 유리를 하죠. 그래서 용접용 수동 헬멧과 핸드실드에서 자외선과 적외선 차단 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아크 불빛 아크 강선에서 나오는 이 강선이 자외선하고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뭐 차각 유리 필터 글라스를 끼워서 사용하죠. 차각 유리는 빛의 차각 능력에 따라서 번호를 붙이죠. 그래서 번호가 높으면은 빛을 많이 차단합니다. 그래서 납땜에서는 2에서 4번, 가스 용접에서는 4에서 6번, 그 다음에 피복 아크 용접은 10에서 12번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도 기본적으로 요 2에서 4번 같으면 2번을 쓸 수도 있고 4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쓸 수 있고 6번 쓸 수 아니면은 요 중간이 있죠. 납땜 할 때는 그러면 3번 정도, 가스 용접은 5번 정도, 그죠? 피부 아크 용접은 11번 뭐 이렇게 써주도 해요. 예, 요 중간에 이렇게 써주도 가장 이상이 없습니다. 안전보호구는 용접 작업 시 유해한 강선 및 아크, 열, 스페터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드는 이 가죽 제품이 그래도 가장 이제 안전합니다. 장갑이라든지 팔을 보호하는 발덮개, 앞치마
배하고 가슴 보호하는 거요. 그 다음에 발커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차광 유리를 보시면요. 금속 아크 용접하고 뭐 여기 뭐 헨리 용접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쓰는 이제 용접봉이요. 보통 뭐 3.2에서 이제 4.0 아니면 2.6을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3.2가 나온 것이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3.2짜리가 2.6에서 3.2이고 3.2에서 4.0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10번, 11번.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번호입니다. 11번이라요. 11번 정도는 3.2에서 4.05를 이제 용접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값은 150에서 한 250까지 쓸 수 있다. 이 전류값이 클수록요, 이렇게 클수록, 그죠? 클수록, 그러니까 번호도 커져야 돼요. 네, 번호로 커져야 됩니다. 전류가 낮을수록, 이렇게 낮을수록 이 번호도 적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자, 용접 자세를 보겠습니다. 용접 시 작업자가 취할 수 있는 자세로 구조물의 형상, 위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작업 요소에 알맞은 자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접 작업 시 가장, 여기 중요한 말이죠. 가장 편안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 자, 내가 용접을 하면서요. 용접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네,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손이 떨리고 용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내가 용접할 때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세,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가장 용접하는 데 좋다 이럽니다. 용접 자세는 아래 보기, 가능한 아래 보기죠. 가능한. 네. 아래 보기가 용접하기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용접 시 강도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아래 보기 자세를 하는 게 좋고,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무리하게 뭐 위복이라든지 다른 뭐 수직 자세, 뭐 아니면 또 수평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포지셔너라고 있어요. 자세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요것을 또 이용하면은 더 이제 뭐 용접하기가 편해진다. 그러니까 이 용접해야 될 이 대상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탁탁 놓고 그죠? 위치에 놓고 이렇게 하면은 용접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아래 보기 자세를 보죠. 아래 보기 자세, 프렌터 포지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프렌터에서 F, 그래서 F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런 이제 키워드는 꼭 기억하세요, 이제.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요것을 1G 자세, 1G. 아니면은 뭐 1F로도 쓸 때가 있어요. 1F, 1G.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에는 요런 G자를 많이 써요. 1G, 2G, 3G, 뭐 4G 이렇게요. 그래서 미국 G자는 이 미국에서 이제 쓰는 미국 용접 협회에서 쓰는 이런 자세입니다. 자, 저희들은 이렇게 F로 자격증에서는 F로 이렇게 씁니다. 용접하는 재료를 용접대 위에, 작업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용접봉을 아래로 향한다. 여기 이제 아래보기라는 뜻입니다. 용접봉을 아래로 해서 하는 자세이다. 그림 3-1의 A. 이거는 이제, 자, 보죠. 자, 여기 아래보기 자세죠. 이 철판을 잘 보셔야 돼요. 철판이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고 용접봉을 이제 밑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이제 아래보기 자세, F 자세죠. 그 다음에 수평 자세는 철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이것이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를 많이 갑니다. 아래 보기도 이렇게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래 보기에서 이 철판을 90도로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수평 자세, H 자세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죠. 자, 수평 자세는 우리가 호리젠탈, 영어로 보면 호리젠탈 이렇게 하고 H 자세입니다. 요것은 미국에서는 EG 자세, EG. 그 다음에 뭐 EF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또 EF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H하고 EG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세가 수평문과 90도 또는 45도 이상이죠. 자, 요 각도가 요거는 90도인데 45도 이렇게죠. 이런 식으로 45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돼요. 그러니까
45도 이상의 이 각도로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수평 자세, 용접선이 수평이 돼야 돼요 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자세를 보죠. 버티칼 이렇게 하죠. V. 그러면 요거는 자동으로 3G가 되겠죠. 3G. 그 다음에 요것이 3회포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3G. 자, 요것도 똑같아요. 칠판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넣죠. 넣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것을 우리가 수직의 상진, 미국에서는 업 이렇게 버티칼 업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것을 수직의 하진, 다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직의 상진, 하진 이것도 연습을 다 해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요것이 이제 3G 자세입니다. 요것도 90도나 45도 이상. 그러니까 칠판이 요거는 90도인데 앞에 수평에 보듯이 그죠? 요렇게 45도 이상의 각도가 됐을 때는 요것이 이제 수직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상진 또는 하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위보기 자세, 오버헤드 포지션, O라고. 예전에는 오버헤드에서 OH가 있었는데 지금은 O라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G가 돼요. 4G. 4G. 그 다음에 4F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눈 위에 있어요. 눈 위 아니면은 이마 위, 머리 위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평면, 칠판은 수평이 돼야 돼요. 머리 위에 있고 수평이 돼야 돼요. 이게 칠판이 수평이 돼 있죠. 이렇게 수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칠판의 위에는 이쪽이고 밑에 부분을 용접하죠. 요것도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플러스 자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이제 위보기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라고 하는 것은 all position에서 AP라고 써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네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 보기하고 얘를 이제 호리젠탈인 수평을 쓴다. 요것도 전자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네 가지 다 있죠. 아래 보기 수평, 수직, 버티칼, 오버헤더 네 가지를 다 해도 맹올 자세입니다. 용접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자세를 용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대부분 all posi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크 길이를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인 아크 길이는 원칙적으로 봐서는요, 짧은 것이 좋아요. 짧은 것이. 아크 길이는 짧은 것이 좋습니다. 길게 하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아크가 불안정해요. 자, 불안정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용융금속의 산화와 질화, 그 다음에 여러 집중, 용입 부족과 스펙터 발생 가다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돼서 안 좋은 게 지금 쭉 나왔어요. 아크 불안정, 용융금속의 산화 질화, 열 집중, 그 다음에 용입 부족, 그 다음에 스펙터 발생 가다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짧게요. 짧게 하는 게 좋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크 길이라는 것은 용접 모재가 이렇게 있고요. 용접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용접봉 끝부분하고 이 모재 부분하고의 그 거리를 이야기해요. 거리, 간격. 요것을 아크 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용접봉 끝과 모재의 그 사이의 거리를 바로 아크 길이라 해요. 그러니까 용접봉을 최대한으로 이 모재, 칠판에 가까이 붙여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겠죠. 짧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용접봉을 그러면 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좋다는 것이 되겠죠. 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용접하실 때도 항상 그 길이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어떤 경우는 조금 일부러라도 좀 길게 해야 될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짧은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크 길이는 3mm 정도가 좋으나 그러니까 요 길이의 기준은 대강적으로 정해 있어요. 아크 길이는 용접봉에 지름이 있죠. 지름과 같이 한다 이런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접봉이 저희들이 3.2 파이를 써요. 그러면은 아크 길이도 3.2가
이제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2.6을 써요. 그러면은 2.6mm가 일단 표준이다 보죠. 그래서 여기 나왔죠. 용접봉에서는 심선의 지름과 거의 같도록 한다. 그러니까 4mm에 우리가 용접봉을 쓰면은 그러면은 4mm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위복이나 수직 용접에서는 그 길이를 더욱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우리가 3.1을 써서 약 3mm를 썼어요. 그런데 내가 위복이 작업이나 수직을 해요. 그러면은 이 기준보다 더 짧게, 그죠? 짧게 하는 것이 더 용접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 때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해서 아크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아크가 불안정하고 아크 여러 손실이 생기고요. 용착이 얇게 됩니다. 두께가 얇게 돼요. 용접부의 금속 조직이 취약하게 돼서 강도가 감소한다. 최종적으로 봐서 요거죠. 여기 중요하죠. 용접을 했는데 강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용접했는 부위이 잘 떨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떨어지면 안 되겠죠. 용접했는 것은. 용접은요. 했을 때에 굽으면 굽었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건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용접했는 부위가 굽어지는 것은 관계없죠. 그거는 쇠의 강도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톡 떨어진다. 그러면은 용접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융 속도란 것은 뭔가 하면은 용접봉의 용융 속도, 용접봉이 녹는 속도를 말하죠. 용접봉이 녹는 속도를 하는데요. 용접봉의 용융 속도는 단위 시간당, 시간이죠. 이것도 시간당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나 무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cm 예를 들어서 뭐 100cm per hour 1시간에 100cm를 했다. 이건 아주 적은 건데 최소한 뭐 1000cm를 할까요? 1000cm 1시간에 1000cm 그러니까 를 이제 뭐 용접을 했다. 아니면은 뭐 10kg에 10kg per hour다. 1시간에 10kg의 용접봉을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용융 속도랍니다. 그래서 이 용융 속도는 아크 전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전압하고 관계 없습니다고. 요거 중요하죠. 아크 전압하고는 이 용융 속도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용융 속도 공식이 있죠. 아크 전류와 관계 있죠. 전류. 아크 전류에 곱하기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요거. 용접봉 쪽 전압 강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전압 강하, 아니면 아크 전압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용접봉 쪽 전압 강화로 결정됩니다. 지름이 달라도 종류가 같은 용접봉인 경우는 심선의 용융 속도는 전류에만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높을수록요. 용접 전류가 높을수록 이 속도도 높아집니다. 네, 이래요. 그리고 용접봉 지름에는 또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게 지금 몇 가지 있죠. 아크 전압과도 관계가 없어요. 용접봉도 지름과도 관계없어요. 용접봉 지름이 예를 들어서 작탁해서 빨리 녹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 전류하고 관계 있습니다. 전류하고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용접봉 쪽 전압 강하하고 관계 있어요. 요 전압 강하는 건데, 우리가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크 전류는 조정이 되죠. 그래서 아크 전류하고 일단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적 이행이라는 용융금속 이행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전압, 용접 전류, 보호가스 등이 있고요. 그림 3-3은 용융금속의 이행 형태를 나타낸다. 이행 형태는 CO2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행 형태라는 것은 용접봉이에요. 요 용접봉이 끝이라 용접봉이 이렇게 밑에가 모재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용접봉이 녹아서 모재하고 뭡니까? 같이 결합되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용적이라고 해요. 용적. 센 물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 그러면 용접봉이 어떤 식으로 녹아서 이 모재하고 용융이 같이 녹는지 이것을 가지고 이행이라고 해요. 이행요. 그래서 앞에 나왔지만서 단락형, 그 다음에 글로물러형, 그 다음에 스프레이형.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죠. 자, 단락형은 전번에 이야기했듯이요. 용접봉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그죠? 물방울처럼 크게 딱 녹아서 톡 떨어지는 거. 여기 단락형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용접봉과 모재의 단락에 의해서 큰 용적이죠. 아주 큰 물방울, 그죠? 큰 용적이라는 것이 이 센 물이 녹는 것을 용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센 물이 이렇게 크게 물방울처럼 녹아가지고 용융금속 이행돼요. 여기 녹으면서 금속으로 딱 떨어진단 말이죠.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평균 전류 및 입력 에너지가 작아 주로 맨용접봉과 박피복봉을 사용할 때 나타난다. 맨용접봉이라는 것은 피복제가 없는 용접봉을 말하고요. 박피복봉도 그래요. 피복제가 이제 작은 거, 얇은 거, 이런 쪽이 바로 이런 단락형이 되겠습니다. 글로몰러형은요, 원주상에 흐르는 전류 소자 간의 흡입력이 작용하여 원기둥이 가늘어지고 용융방울이, 여기서는 용융방울이라요. 용융방울이 모재로 이행하는 형식이다. 비교적 큰 용적이 단락되지 않고 이행한다. 자, 여기서는요, 큰 용적이라고 했죠. 큰 용적이고, 요거는 비교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전류의 흡입력에 의해서 봉끝의 금속이 떨어져야 한다. 주로 저수소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자, 이 용접봉 자체가요, 여기서 보면 비교적 큰 용접, 덩치가 방울이 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단락형은 여기 하나입니다. 한 개. 큰 거 한 개짜리인데 요것은 요거보다는 많이 적어요. 근데 약간은 이제 커요. 약간 큰 용접, 이렇게 약간 굵은 쇳방울이라 생각할까요? 굵은 쇳물방울이 이렇게 녹으면서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뿜어져 나온다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글로블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큰 쇳물방울이 이제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용접을 여기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글로블러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형 같은 경우는요, 가스 폭발의 힘과 아크 힘에 의해서 용접봉 끝의 용융금속이 아주 미세한 입자.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말이죠. 아주 미세한 입자. 요 그림도 있네요. 그죠?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빠른 속도로 용접부에 이행되는 형식이다. 자, 요거는 요 그림에 대해서 아주 미세하죠. 우리가 스프레이라는 것이 아주 미세하다 이런 말이겠죠? 아주 미세한 입자로서 요것이 약간 뿜어져 나와요. 여기 보면 폭발의 힘이라는 거죠. 자, 뿜어져 나오면서 밑에가 이렇게 쌓이는 것을 가지고 스프레이입니다. 스펙트가 거의가 없고요. 비더 외관이 좋고 용입이 깊고요. 그래서 고산화 티탄계와 일미나이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몰러 같은 경우는 저수소계라고 했죠. 우리가 자격증에 쓰는 것이 보통 4316 아니면은 우리가 7016이라 했었죠. 7016. 요거는 요런 것이 이제 저수계죠. 그러니까 저수소계 계통이 바로 요런 겁니다. 입자가 좀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수소계 용접봉을 쓰면은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런 이유가 바로 요것 뜻입니다. 입자가 크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안 나와요. 요런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만 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4313이라죠. 4313. 6013 할 수도. 일미나 할 때는 4301 이렇게 하죠. 그래서 4313이라든지 4301 같은 경우는 요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모양이 아주 예쁘게 나오죠. 용접했을 때. 그리고 요거는 스펙터 거의 없고 외관도 좋고 용접도 깊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스프레이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